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색시는 댕기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만 워낙 슬기롭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꾀돌이라고 불렀답니다. 꾀돌이가 자라 어느덧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똑똑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형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제 아들도 서당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훈장님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꾀돌이는 서당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꾀돌이는 원래 머리가 남달리 좋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으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쑥쑥 늘 수밖에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꾀돌이를 미워했어요. 몇 년씩 공부를 한 자기들보다 글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꾀돌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괜한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꼭 혼을 내주고 말 테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벼르곤 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서당 훈장님이 꾀돌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듣자 하니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구나. 너희들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도록 해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집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먼 길에 갈아입을 옷과 집신을 장만한다. 도중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꾀돌이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지요. 한양에 갈 노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양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꾀돌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요. 꾀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혹시 한양 가는 길에 하인으로 나를 쓰는 건 어때?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가는 동안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내 짐꾼이 되겠다고? 좋아, 네가 원한다면. 부자인 친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었죠. 항상 훈장님께 칭찬만 듣던 꾀돌이를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해서 꾀돌이는 겨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수 있었어요.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지요. 하루 이틀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때 한 아이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길장가 놀이나 할까? 그래, 그거 재밌겠다. 좋은데 장가드는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다. 알았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펑펑 쓰며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냈지요. 마침내 꾀돌이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어휴,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정말 잘된 일이야. 꾀돌이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째요. 저 멀리서 웬 가마 한 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려한 가마에 하인들까지 여러 딸린 것이 귀한 집 아씨의 행차가 틀림없었지요.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꾀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터라 마침 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꾀돌아, 네가 제일 크게 잔치를 벌여야겠다. 지체 높은 대갓집으로 장가들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어, 오늘은 꾀돌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는걸. 꾀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잔치할 돈이 어딨니?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놀인데 한 번만 봐줘라. 헤, 어림없는 소리. 약속을 어겼으니 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심술궂은 친구들은 꾀돌이가 든 짐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꽁꽁 묶은 채 모두 도망쳐 버렸지 뭐예요. 꾀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지요. 친구의 짐꾼이 되어 어렵게 떠나온 한양길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름이 복받쳐 나중에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지요. 한편 꾀돌이가 길장가를 든 그 가마에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김참판댁 외동딸이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갓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하필 그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어귀에서 가마를 되돌리는 수밖에요. 되돌아오던 아씨는 마침 나무에 묶여있는 꾀돌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꾀돌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외갓집에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분께 드려라. 아닙니다, 아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꾀돌이가 괜찮다고 손을 내젓자 아씨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인걸요. 게다가 길장가를 드셨으니 저는 도련님의 새 색시가 된 셈이고요. 그러고서 아씨는 머리에 들이웠던 고운 댕기를 풀어 꾀돌이에게 준 뒤 총총히 길을 떠났지요. 꾀돌이는 아씨가 남긴 댕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서둘러 친구들 뒤를 따라갔어요.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주막집이 보였지요. 꾀돌이가 헐레벌떡 달려들어가자 주막에서 다리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 아까는 미안했어. 이제야 음식이 준비됐으니 어서 먹어. 꾀돌이가 내놓은 음식을 보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연을 알고 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꾀돌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더욱 꾀돌이를 미워하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꾀돌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대갓집 높은 담장 안에 먹음직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보였어요. 꾀돌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배 좀 구해줄래? 너는 빈손으로 푸짐한 음식도 한 보따리 가져왔잖아. 꾀돌이는 짓궂은 친구들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때마침 그 집 대감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집 담장 위에 청룡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허, 희한한 꿈이로구나. 대감은 얼른 하인을 시켜 담장 위를 살펴보라고 일렀지요. 웬 놈이냐? 하인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은 지레 겁을 먹고 36개의 주랭랑을 쳤어요. 결국 꾀돌이만 하인에게 붙들려 대감 앞에 끌려왔어요.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청년 같은데 어찌하여 남의 집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던고? 꾀돌이는 대감의 무릎에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꿈에 본 청룡이 바로 이 젊은이로구나. 대감은 꾀돌이의 정직한 마음과 또박또박한 말투,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에 마음이 끌려 물었지요. 내게 딸아이가 하나 있네. 내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잠시 후 꾀돌이는 품속에서 댕기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말씀은 고맙사오나 저는 이 댕기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댕기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대감은 댕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그 댕기는 바로 내 외동딸의 것일세. 이리하여 꾀돌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벼락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며칠 후 꾀돌이는 과거 시험에도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꾀돌이는 홀어머니께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오냐, 장하다 내 아들아. 꾀돌이네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과거에 합격한 데다 대갓집 외동딸을 새색시로 맞이했으니까 말이에요. 못된 서당 친구들은 그제야 지난 날을 뉘우치며 꾀돌이를 부러워했지요. 그러길래 예로부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을 받는 것이랍니다. 9살짜리 원님. 옛날에 나이가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원님이 살았어요. 어찌나 똑똑했는지 그 나이에 벌써 장원급제를 하고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원님의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이방은 원님을 속으로 업신여겼지요. 치, 어린 것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방은 아주 욕심 많고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방.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이방은 더 안이 꼽고 심술이 났지요. 그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야금야금 제 몫을 챙겨왔던 이방은 이국리 저국리에 머리가 다 아팠어요. 저 어린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인담? 콧대를 꽉 꺾어 놓아야 앞으로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그렇고 말고. 그러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방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을 불러서 소곤소곤 속닥속닥 일을 꾸몄어요. 자네 말일세.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굴갓을 어디든지 숨겨놓게. 그리고 원님에게 찾아가서 강을 건너다가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안달복달해 보게나. 이방의 말을 듣고 스님은 희죽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그 애송이 원님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맬 거야. 사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짜 스님이었어요. 다음날 스님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때를 썼어요. 아이고, 원님, 제가 말입니다. 아까 강을 건너오다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그만 제 굴갓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제 굴갓을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스님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거짓을 고했어요. 원님은 참으로 기가 막혔죠. 사정이야 딱하지만 바람에 날려 잃어버린 굴갓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요. 혹시 스님이 갓끈을 너무 느슨하게 매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게 아니오? 원님이 묻자 스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갓끈을 아주 단단히 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잘못은 아닙지요. 이렇게 딱 잡아떼는 스님을 보고 이방은 속으로 키득키득 웃고 있었죠. 요놈 잘 걸렸다. 내깟 녀석이 없는 굴갓을 어디서 무슨 수로 찾겠냐? 뭔가 이상한데. 그래,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원님은 대뜸 포졸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여봐라, 당장 가서 뱃사람 4명을 데려오너라. 이방도 스님도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 있던 구경꾼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뱃사람을 데려오라니요. 원님은 뱃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배가 만약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새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한이바람이라고 불지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이바람이 불면 그야 새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여보게, 배가 만약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막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된바람이 불라고 불지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그야 마바람이 불라고 밀어야죠.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님은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보니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은 모두 뱃사람들 때문이요. 바람더러 이리저리 불라하니 회오리 바람이 휑휑 일어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 뱃사람들이 스님의 굴갓을 찾아주든지 물어주든지 해야겠소. 아니 이런 당치도 않은 판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원님의 판결에 다들 일단 그렇게 알고 돌아갔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뱃사람 4명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원님을 찾아왔어요. 원님, 너무 억울합니다.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린 굴갓을 어찌 저희더러 물어내라 하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님의 굴갓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의 말을 들은 어린 원님은 싱긋 웃고는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스님의 굴갓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소. 단
큼직한 돌을 깎아 굴갓을 만들어 오시오. 원님은 며칠 후에 다시 스님을 불렀지요. 다행히도 스님의 굴갓을 찾았소. 스님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어서 제 굴갓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굴갓을 돌려주었다가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리고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내가 새로 만든 굴갓을 주겠소.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뱃사람들이 돌로 만든 커다란 굴갓을 낑낑거리며 들고 오는 거예요. 이방과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죠. 아이고, 저게 뭐야? 혹대로 왔다가 혹붙이게 생겼잖아.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네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원님은 두 사람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말했어요. 자, 스님은 어서 그 굴갓을 쓰시오. 아주 묵직해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튼튼한 세 줄까지 달았으니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거요. 스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아이고, 원님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모두 이방을 쳐다보았죠. 그런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이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님은 일부러 스님만 꾸짖었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점잖은 이방이 그럴 리 없소. 스님은 어서 저 굴갓 값이나 치르고 당장 돌아가시오. 아이고, 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에헴, 이방은 슬금슬금 원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어요. 잠시 후 원님이 이방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방. 지금 수수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꺾어 오시오. 단 수수대는 꼭 소매 속에 넣어서 가져와야 하오. 치, 수수대는 또 왜 꺾어 오라는 거야? 이방은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수수밭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수수대 하나를 뚝 꺾어서 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요. 그런데 수수대가 어찌나 긴지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석자나 되는 수수대를 어떻게 소매 속에 넣으라는 거야? 이방은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소매 밖으로 덜렁덜렁한 채로 원님 앞으로 갔지요. 아니, 소매 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방은 어째서 그렇게 들고 오는 거요? 너무 길어서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그야 딱 1년 자란 것입지요. 수수는 해마다 이렇게 쑥쑥 자란답니다. 이방은 그것도 모르냐는 듯 대답했지요. 이방의 말을 듣고 원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겨우 한 해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방은 9회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했단 말이오. 이방은 그제야 원님이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으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방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나이는 겨우 9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원님을 보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감탄했답니다. 물론 못된 이방도 찍소리 못하고
원님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되었죠. 덕분에 그 고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대요.